안녕하세요. 동의대 교직학부 정주영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우리 생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예측성의 시대에 우리들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요구되는 역량 또한 개인의 역량에서 팀 기반의 역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은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콜라보 체험 활동은 이러한 협력적,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팀을 기반으로 우리 주변의 실제 문제를 발굴하고 근본 원인을 도출한 후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력성,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콜라보 체험 활동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콜라보 체험 활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액션 러닝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 러닝의 기원입니다. 액션 러닝은 미국의 레거 르반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레거 르반스의 아버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해 조사했던 조사관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설계의 단계에서 아주 사소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단 설계사가 당시 최고의 설계사에게 그 결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던 중 1급 항해사 역시 함께 운항하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빙산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르반스의 아버지는 르반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르반스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중 기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조직이 자꾸만 마찰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과거의 아버지가 본인에게 들려주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던 사소한 그러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일쑤이고 나아가 조직이 팀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지 못했던 것이 르반스의 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르반스는 팀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업에 적용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액션 러닝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가, 교육단체까지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강력한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액션 러닝은 구성주의와 결합함으로써 기업과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팀 중심 교수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액션 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러닝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의 문제 해결팀이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아 핵심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통해 개인, 팀, 조직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션 러닝의 개념에서 보셨듯이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들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액션 러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액션 러닝은 어떠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제적 실행이 학습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액션 러닝은 단순히 학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션 러닝은 학습보다 실행이 앞섭니다. 둘째,
학생들이 액션러닝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과제나 문제, 학생들이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둠, 학생들의 학습을 조력하고 촉진할 수 있는 교수자, 즉 퍼실리테이터 등이 외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구성한 팀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학습자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학습자 상호 간에 지속적인 질문과 성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적인 조건도 필요합니다. 각 요소별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과제나 문제는 가상적인 문제나 과제가 아닙니다. 실제 학습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혹은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의 경우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 문제나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액션러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액션러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학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부나 교과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바로 그것을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션러닝은 제시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팀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성하는 팀은 대체로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습팀의 구성원들을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액션러닝을 연구하고 실천해 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질적인 집단으로 학습팀을 구성하면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선이 각각 달라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혹시라도 학습팀 안에서 결정되는 해결책이 소수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어서 제시할 액션러닝의 세 번째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학습자의 학습을 조력하고 촉진하는 교수자는 흔히 액션러닝 관련 연구나 저서에서 러닝 코치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혹은 퍼실리테이터라고도 합니다. 액션러닝을 설계하고 움직여가는 사람으로서의 교수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한층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액션러닝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 주도적으로 설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교수자는 학습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학습자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액션러닝에서는 절대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수자가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질문입니다. 교수자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방법, 의사결정 방법 등을 동시에 제공하여 학습팀이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액션러닝의 과정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액션러닝은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했던 방법대로 학습자들 간에 서로 활발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은 대답을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질문과 관련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실행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 성찰, 실행 의지 등은 새로운 학습을 유발시키고 결국 액션러닝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넷째, 액션러닝은 절대적이고 강력한 인파워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강의실 상황에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르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결정 권한을 학생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근한 위임서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교수자와 학생 상호 간에 모의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파워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모든 권리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목표의 설정, 학습 전략의 구성, 수업 방법, 학습 매체와 환경, 평가 방법, 학습 부여 방법 등 전 영역을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생성한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모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액션 러닝 팀 조직과 팀 그라운드 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 러닝 팀 구성원은 몇 명이 적당할까요? 액션 러닝의 대가인 마이크 마커트는 가장 이상적인 액션 러닝 팀 인원수를 4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의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팀원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복잡해지고 팀 활동에서 각 개인에게 배당되는 발언, 성찰의 시간이 너무 적어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개인별 발표나 토론, 그리고 현장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토론이 산만해지는 등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원 중 특정인에게 토론의 중심이 쏠리는 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무임승차하려는 구성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팀의 구성원이 4명 미만일 경우 관점과 의견,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떨어져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팀 구성원들 간의 도전적인 역할관계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팀의 활력이 떨어져 집단 지능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구성원들 중 2사람이 결석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팀 구성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팀의 구성은 4명 이상, 8명 이하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참가자들, 즉 성별, 연령, 국적, 직무, 학습 스타일, 성격 유형 등이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한두 사람이 팀의 활동을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론과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의 능력 수준이 비슷하도록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면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팀을 조직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의 다양한 배경, 수강 동기, 성별, 연령, 학년, 학과 등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강생들의 특성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화 검사지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 MBTI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HBDI 사고 유형 검사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팀을 조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전문성보다 다양성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팀 내에서 팀이 선정한 문제와 관련 있는 전공 학과의 수강생은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보통의 경우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있으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경우 3명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공 수강생이 절반 정도 초과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액션 러닝은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 관점의 다양성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의 질을 높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정한 문제와 관련된 전공 학생이 전혀 없으면
토론의 방향을 잡기 어렵고 토론 시간이 길어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팀은 다양한 전공과 다른 성별, 다른 학습 스타일의 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콜라보 체험 활동에 적합한 팀 구성원의 바람직한 속성은 무엇일까요? 콜라보 체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구성원들의 성격과 태도, 그리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 콜라보 체험 활동은 액션 러닝과 문제 해결 학습법,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법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그러한 능력과 자질들을 개발하는 자율교양 과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콜라보 체험 활동은 학습팀의 실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의 결과인 성과로 인해 팀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학습팀을 조직하고 조직된 팀들에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담당 교수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조직된 팀이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의 주체에 따른 팀 조직의 형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학습팀은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의 주체에 따라 다음에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습팀 전체가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부여받는, 즉 팀 전체가 그 과제의 해결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싱글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둘째, 학습팀원이 각자 서로 다른 자신의 과제를 가지고 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때는 각자의 과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을 각자가 지게 됩니다. 즉, 학습팀원의 숫자만큼 과제가 존재하고 해결의 주체는 학습팀원 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액션 러닝에서는 오픈 그룹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팀 그라운드 룰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라운드 룰이란 회의나 부임 토의, 팀 미팅, 각종 위원회 등의 진행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그라운드 룰을 정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룰이 구체적이어서 팀원들이 룰의 진수 여부에 대해서 서로 오해 없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모든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약속하는 기본 규칙의 제정은 모든 회의 진행자의 필수 임무입니다. 그라운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팀 협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라운드 룰을 정할 때는 모든 팀 구성원들을 동의할 수 있도록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팀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질문자가 좋은 질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청취자도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끼리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칭찬도 매우 필요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용기와 신념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후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성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찰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팀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들, 즉 질문하기, 경청하기, 칭찬하기, 성찰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입니다. 액션 러닝과 문제 해결 학습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자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녀야 하지만 액션 러닝과 문제 해결 학습 방법에서 질문을 잘하는 질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사람들의 두뇌를 자극합니다.
둘째, 질문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을 흔들어 놓고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좋은 질문은 해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질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개방적 질문, 폐쇄적 질문, 중립적 질문, 유도 질문, 대안 탐색 질문, 책임 추궁형 질문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질문 중 좋은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개방적 질문, 중립적 질문, 대안 탐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질문의 유형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경청하기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나 토론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현실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팀의 발표를 잘 듣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란 과연 무엇인가? 의사소통의 기본적 과정으로서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의 유형에는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이 있습니다. 소극적 경청은 수동적으로 들어주는 형태로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것과 같은 외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적 경청 기술은 수용과 인정을 나타내고 화난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경청 기술은 상대방의 강렬한 감정을 해소할 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동적 경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침묵. 자세와 눈 맞춤을 유지하며 비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는 경청 기술입니다. 인정하기, 말문 열기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지각할 수 있도록 외현적인 표현을 하면서 듣는 경청 방법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신의 말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주의를 집중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전적으로 주의력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여 듣게 되면 주의 집중 자체가 말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자, 주의 집중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가끔씩 아 그래? 가 같은 반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요약해서 반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감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일부분을 듣는 사람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에 저변에 깔린 감정도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감정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같이 느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익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청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경청하라.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줘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든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눈은 책이나 TV를 보면서 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지금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만두고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화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할 일이 많아 대화에 집중할 수 없다면 이야기할 시간을 다시 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말아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대화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말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중간에 끼어들기보다 맞장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듣는 중에도 상대가 말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한 내용의 50%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양이 많아서 하루가 지나면 25% 정도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의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넷째, 상대가 말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랑하고 싶다든지 위로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알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을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고 갈등에 빠지거나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드러나는 표현,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생각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라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 나의 감정이 격해지거나 몰입되어서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표출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속단해서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끔 또는 때로는 자주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 말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만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아 그렇군요. 아 바로 그게 중요하지요. 와 같은 식으로 상대방의 말에 짧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화를 더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짧게라도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그가 사용하는 언어로 요점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은 더 활기차게 말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의 의도를 확인하라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난 후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인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내용을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말이 주제를 빗나가고 있을 경우 지금 하시는 내용은 이것이지요? 와 같은 질문을 해서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칭찬과 성찰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은 상대방의 좋은 점, 착한 행동, 훌륭한 말을 하거나 했을 때 높이 평가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용기와 신념과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 강점이 약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 중요한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칭찬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교성이 많은 사람이다. 고집이 센 사람에 대해서는 주관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신경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샤프한 사람이다. 라고 같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어떤 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용기와 신념을 줄 수 있는 칭찬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좋은 대화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첫째,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셋째, 무엇을 칭찬하는지 칭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넷째, 내 마음과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상대방에게 표현합니다. 언어로 표현된 칭찬은 칭찬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 대화의 기본 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적어서 연습을 한 후에 대화를 하게 되면 칭찬과 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칭찬이 생활화되면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칭찬이 생활화하기 위한 기술들을 7가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칭찬의 기술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칭찬할 사실을 명확하게 꼬집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일도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이 익숙해질 때까지 칭찬을 많이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칭찬할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 즉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칭찬을 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그때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의 효과는 이미 상실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칭찬할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즉시에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사람들은 그 행동과 일이 칭찬 들을 만한 사실인지도 본인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을 칭찬해야 합니다. 넷째, 칭찬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칭찬 대상자에게만 칭찬을 하는 것은 그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칭찬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 학생은 이런 점이 부족한데 B 학생은 그러한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라고 칭찬하게 되면 오히려 B 학생은 당황하거나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여섯째, 칭찬한 후에는 즉시 보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로만 하는 칭찬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계속 말로만 칭찬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칭찬 후에는 반드시 상이나 상품을 제공하거나 악수나 등을 두들겨 주는 등과 같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칭찬한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칭찬을 받은 당사자에게 같은 일에 대해서 꾸지람을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잘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사람은 자기가 들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칭찬도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칭찬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쉬운 일 같으면서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또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칭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은 칭찬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찰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후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그 경험을 자신의 생활에 연결시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한 경험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경험은 그 자체가 경험이 될 뿐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우리 자신의 삶에 연결시켜도 보고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책의 내용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여러 현상들로부터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이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후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며 그 경험은 왜 일어났는가, 이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의도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성찰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성찰, 과정 성찰, 전체 성찰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 성찰입니다. 내용 성찰은 문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보통 what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는 문제의 측면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검토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내용 성찰을 함으로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과정 성찰이 되겠습니다. 과정 성찰은 문제의 내용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보통 how에 대한 질문으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는가? 이 방법이 타당한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정 성찰은 성찰할 때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들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체 성찰입니다. 전체 성찰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정, 믿음 혹은 가치관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주로 Why에 대한 질문으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왜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의 관심사인가?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왜 문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는가? 와 같은 기본적인 전체를 묻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성찰은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성찰 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찰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찰 일지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과정 중에 다른 내용 자체, 즉 예를 들면 학습 목표, 팀 운영 규칙 등과 같은 내용이나 활동 자체를 기술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나 자신의 성찰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깁스가 제시한 체계적 성찰일지 작성 6단계는 콜브의 학습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부터 6단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기술합니다. 이 단계는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성찰을 하려는 사건, 경험, 활동을 기술합니다. 둘째, 느낌을 기술합니다. 이 단계는 자기 인식을 위한 단계입니다. 왜 이 일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지? 와 같은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탐색합니다. 셋째, 평가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경험에서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이고 좋지 않게 느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경험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합니다. 넷째, 분석을 합니다. 이 단계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잘 되었는가?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팀원들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또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통찰을 얻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통찰을 얻으려면 그 전에 그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결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분석을 통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다르게 했다면 더 좋았겠는가? 어떤 활동들이 불필요했는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결론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결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결론도 도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액션 플랜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습한 사항을 기반으로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형식으로 성찰 일지를 작성했다면 팀 구성원들과 성찰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팀 구성원들의 성찰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점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수자인 러닝 코치가 성찰 일지를 읽고 피드백을 주는 것도 팀 구성원들이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러닝 코치가 성찰 일지를 읽고 느낀 점을 적어주거나 직접 대화하게 되면 팀 구성원들은 성찰 일지 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콜라보 체험활동 실행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에 앞서서 액션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주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액션러닝은 학습 구성원들이 소집단을 구성해서 각자 또는 전체가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패의 위험을 수반하는 교육 현장, 즉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질문, 성찰, 현장 적용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으로 핵심 인재 양성의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액션러닝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체험활동 수업 전 활동을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수업 중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정주영 교수가 개발한 체계적 액션러닝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액션러닝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문제 제시하기 단계부터 7번째 성찰하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제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은 본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실제적이며 맥락적인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둘째, 문제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실제 문제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핵심 원인을 찾습니다. 셋째, 해결책 찾기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도출한 문제의 핵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합니다. 넷째, 우선순위 결정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실제로 적용하기에 앞서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액션 플랜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해결책을 문제 현장에서 실천해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액션 플랜에 따라 문제 현장에서 실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액션 러닝의 전 과정을 성찰하고 수정, 보완, 진행, 유지할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액션 러닝을 통한 학습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러닝에서의 학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P, Q, R, I의 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P는 Programmed Knowledge, 액션 러닝을 실제 수행하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Questioning, 질문입니다. 액션 러닝은 학습자들 간,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 다양한 질문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Reflection입니다. 액션 러닝의 7 프로세스 단계에 따라서 각 단계마다 성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Implementation, 질문, 피드백, 현장 적용 등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